반갑습니다. 저는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온 류태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대학원에서 만든 자리로 알고 있는데요. 그 예비 교사 및 현장 교원을 위한 미래 교육의 변화와 역량 중심 교육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꼭 예비 교원이라든가 현장 교사분이 아닌 분들도 계신 걸로 아는데, 오늘은 조금 방향을 그쪽으로 맞춰서 말을 할 거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질의응답 시간에는 어떤 질문을 하셔도 되니까 그때는 좀 편하게 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재밌는 그림으로 제가 오늘 강연을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보통 강연할 때 제가 생각하는 것과 이 앉아 계신 분들의 생각이 얼마나 비슷한지 우리들 사이의 공감 지수 같은 걸 좀 측정을 하거든요. 이게 오늘의 제 공감 지수 측정 테스트, 그거고요. 보세요. 나는 공부했다. 그리고 시험 봤다. 통과했다. 그리고 내가 배운 모든 걸 잊어먹었다. 우리가 교육을 받은 현실이 이 만화 속에서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면 손을 한번 들어주실래요? 네, 공감 지수가 상당히 높아요. 그럼 제가 오늘 강연 끝나고 나서도 저와 비슷하십니까? 생각이 같습니까? 했을 때 손을 드셔야 돼요. 그때 가서 배신 때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의 얘기들이에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교육을 하면서, 그러니까 교육을 받으면서 그런 생각들 되게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왜 교육을 받는가? 무엇을 위해서 교육을 받는가? 그리고 과연 내 수업에, 내 그 학습의 중심이 나였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아닌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선생님이 아시는 만큼 혹은 교수가 아시는 만큼 설명하고 강의하고, 제가 학부 때는요, 제가 여기 대학을 나와서 말하기가 좀 되게 그런데, 한 교수님이 수업을 한 20년, 30년 하셨거든요. 근데 매번 그 책에 똑같이 밑줄 친 거 똑같고요. 그래서 항상 그것만 공부하면 100점 맞는 수업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말한 내용들이 내일 틀릴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또 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정보의 생산자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정보의 생산자가 되셔서 다시 저한테 알려주시고, 그래서 이런 식의 정보의 그런 공유가 계속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얘기들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먼저 설명드리고, 그래서 왜 우리에게 역량 중심 교육이 중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떠한 영향들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그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면 대부분 그거 정말 오기는 와? 혹은 그러니까 감이 많이 떨어지셨어요. 2017년도만 해도, 아니 16년도 1월에 빵 터지니까 우리 큰일 났어, 우리 다 망했어 막 하면서 걱정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3년 지나면서 대부분 실제로 안 오고 와닿지가 않으니까 좀 많이 감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름을 부르든 안 부르든 변화가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변화들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을 바꿔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변화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원하는 그런 인재상들은 무엇인가,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그들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은 뭔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21세기 그 역량 중심 교육의 시대로의 전환이라고 제가 말을 붙여봤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를 앞으로 갖게 될 거예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하잖아요. 무슨 모둠 학습? 모둠? 네. 모둠 학습도 하고, 제가 용어가 조금 많이 못해요, 잘. 그래서 그것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네. 그리고, 수행평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면서 그 학생이 학습의 중심이 되는 방향으로 많이 가려고는 하는데요. 되게 잘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학생의 학습의 중심이 되라고 하면서 죽어라 시켜요.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수행평가는 한 학기에 하나 정도 하면서 정말 너무나 그러니까 학교 수업 내에서 배우기 어려운 내용들. 내가 스스로 발로 찾고, 그 다음에 현장을 가보고, 전문가들을 만나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 더 깊이 공부하고 싶어라는 시간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 수행평가를 뭐 음악, 미술, 과학, 체육, 영어, 과학, 노수, 수학 다 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들을 주면서, 야, 이거 너무 좋은 거래.
우리도 수행평가하자 이런 식으로 저는 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역량중심 교육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고 무슨 원칙이 있길래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한국에도 한국형 모형으로 좀 들어오려고 하는지 그렇게 많이 좀 퍼질 것인지 그런 것들 전망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교육에서 역량중심 교육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조지 부시 그 대통령 있을 당시에 그 No Child Left Behind라고 해서 그 모든 학생들이 다 미니멈은 통과하게 하자는 게 목표였어요. 그 스탠다드 테스트 같은 걸 하면서 이 어느 학력 평가에 있어서 모든 학생들이 미니멈 이상을 받게끔 하는 게 목표였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2015년도에 오바마 대통령께서 그 ESSA라는 그런 그 법을 통과시켰어요. 그건 뭐냐면 Every Student Success Act예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그런 개별화와 맞춤형, 그런 다양화 같은 걸 인정하는 법이 통과됐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가 미국의 역량 중심 교육의 확대의 그런 하나의 그 큰 변환점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표를 보시면 2015년도 이전에는 한 4개, 5개 주만 역량중심 교육을 했거든요. 근데 2015년도가 지나면서 2016, 17, 18, 19가 오면서 지금 현재는 미국에 그 정말 그 산간 벽지 지역 하나 있거든요. 와이오밍. 와이오밍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그 49개 주가 다 역량중심 교육을 실행하거나 실행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의 변화를, 그래서 이게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실질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지구촌의 많은 학교들이나 나라들이 바뀌고 있는데 그런 변화들이 언젠가 어느 순간에 한국에도 묻어 들어오고, 근데 이게 그냥 다른 나라가 하니까 좋으니까 우리도 하자가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정말 학생들을 위한 교육 방식이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보다 나은 학습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도 채용하고 들어오면 좋겠다라는 입장으로 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 슬라이드 한 장 펴놓고 한 10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떠세요. 저 인간이 도대체 오늘 제가 70장 준비했거든요. 얼마나 얘기하려고. 근데 빨리 지나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제가 또 시력이 안 좋아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혹시 너무 많이 간다 싶으면 30분에 한 번 경고 주시고요. 10분에 한 번 경고 주시면 최대한 맞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버지니아 대학교는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은 국립대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국립대는 없고요. 주에서 운영하는 게 주립대학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퍼블릭 스쿨이라고 해서 그렇게 되는데 그 버지니아 대학의 교수는 공무원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 세계 어디 나가서 발표를 해도 학교 소개 잠깐 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잠깐 광고 같이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흐름이 확 끊기죠. 확 깨요 사실은. 근데 버지니아 대학교는요. 1819년도에 미국의 그 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이 설립을 했고요. 지금 200년이 됐어요. 200년 동안 처음에 설립한 거는 그러니까 약간 실용주의 학문이 많이 필요한 시대였는데 되게 그 크리스천 학교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종교 위주의 교육만 하다가 이제 우리는 이런 거보단 약간 실용주의 학문도 필요하다고 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미국에 이제 그 주립대라고 이제 그 퍼블릭 스쿨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그 50개 주에 여러 가지 주립대가 있잖아요. 그 중에 2등을 해요. 그래서 한 3년 전에 UC 버클리한테 1등 뺏고 나서 못 찾아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는 한 4,400개 대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26등 정도 하는 대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부는 17,000명, 대학원은 7,000명. 그 다음에 왼쪽에 건물 보이는 게 그 루탄다라는 건물인데요. 그게 그 대학에서 세계 대학에서 유일하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루탄다라는 건물이고요. 그 예전에 도서관으로 사용을 했었어요. 이게 대학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가운데 그 루탄다라는 건물에서 이제 그 도서관을 운영하고요. 높은 건물이 교수가 살고요. 낮은 건물에 학생이 살았어요. 그래서 교수와 학생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그 교수의 집에 응접실, 그 리빙룸 있죠? 거기서 수업을 진행하고 이랬던 학교였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보면은 이 부분이 방금 보여드린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학교예요.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저희는 캠퍼스라고 안 부르고 그라운드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센트럴 그라운드, 그러니까 중앙 캠퍼스. 그래서 동서남북까지 합치면, 그러니까 미국은 그냥 학교가 마을이고요. 마을이 학교. 그래서 길 가시다가 운전하고 가시다가
바닥에 V 마크 있으면은 이제 다 학교 들어왔구나. 경희대 어떻죠? 입구부터 일단 딱 시작하잖아요. 그런 개념은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광고 말씀이었고요. 네, 이제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변화가 다가오는가? 그래서 세계,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그 선포가 된 거는 2015년도 12월에 그 미국의 국제정세 잡지가 있어요. Foreign Affairs라고. 거기에 그 세계경제 포럼의 창립자인 그 클라우스 슈밥 회장이 그 선포를 했어요.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온다. 근데 그때 말한 게 뭐냐면 4차 산업혁명 시대란 물리적 영역, 디지털 영역, 생물학 영역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융복합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1월에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열린 세계경제 포럼에서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선포하면서 되게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했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2020년까지 내년이에요. 내년. 선진국에서만 71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2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710만 개면요. 이게 정확히 말하면 선진국만은 아니고요. 선진국 13개국과 아세안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 한 22개국 정도 나라에서만 710만 개가 사라지는 거고요. 한국은 포함도 안 됐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안 들어간 나라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 모두 160 몇 개 나라가 있잖아요. 합치면 이 숫자는 더블업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일자리 중에 3개 중에 하나는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되게 겁을 많이 먹게 됐었어요. 그리고 그 2016년도 현재, 그러니까 3년 전 현재, 지금 10살이죠. 그 아이들이 65%가 그 아이들이 일자리를 갖게 됐을 때 현재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일자리를 갖게 된대요. 이렇게 되면 뭐가 되죠? 우리 NCS 걱정하셔야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때마다 NCS 만드셔야 되는데 710만 개는 없어지고요. 200만 개 생겨요. 그러면 이제 직업 군으로 하더라도 상당 부분 없어지고 상당 부분 다해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되게 바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교육 훈련 부분이 그 6만 6천 개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사실은 교육 지체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이고요. 교육 훈련 부분에 대한 교사 자리는 줄어들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교사 자리가 줄어들냐면요. 여기 보니까 어떤 분이 권은경 오셨나요? 권은경 코칭 전문가. 네네네. 코칭 전문가. 그래서 코칭을 하는 교사는 늘어날 거고요. 티칭을 하는 교사는 줄어들 거예요. 이게 아까 제가 뒤로 가면 설명을 좀 더 드릴 텐데 코칭 전문가가 계시기 때문에 제가 코칭에 대해서 좀 적게 말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괜히 전문가 앞에 떠들었다가 그거 아닌데 그러면 제가 좀 그래도 명색이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왔는데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싸움을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그렇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티칭을 하는 교사 숫자는 훨씬 많이 줄어들 거고요. AI라든가 아니면 요즘도 그렇죠. 저는 한국에 와서 제가 이렇게 유명했는지 몰랐어요. 다들 유 선생한테 배운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유명해졌구나 했더니 제가 아니고 유튜브. 저는 저한테 배우는 줄 알고 내 강의가 이렇게 유명해? 아니 다 유 선생한테 배워 이랬더니 그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세대가 바뀌고요. 시대가 바뀌어서 동영상 기반으로 그러니까 미국에 살면서 저도 그 차고가 고장난 적이 있었어요. 차고 이렇게 왜 버튼 누르면 드르르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걸 고치려니까 미국은 인건비가 비싸잖아요. 150만 원을 달래요. 1,500불. 그래서 내가 한번 고쳐보자. 유튜브를 봤더니 너무 자세히 상세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고쳤어요. 그래서 45불에 45,000원에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직업 관련된 것을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배우고 싶은 학습에 대한 것들도 무크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이 많아서 배우고자 한다면 배우는 게 문제가 없다. 그리고 최근에 그 스탠퍼드에 그 입학한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중국에서 자기 혼자 무크로 독학을 해서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에 그 코딩하고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에 입학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MIT부터 시작해서 미국 내 여러 가지 주요 대학에서 다 입학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하고자 하는 그 동기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공부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코칭하는 교사가 되시면 계속 잘 지내실 수 있다. 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니까 일단은 1, 2, 3차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갑자기 4차는 안 되니까. 그래서 1차 때가 되게 큰 문제였어요. 그때는 어느 정도였냐면요.
자기가 맨날 손으로 만들어야만 사람들이 옷을 입을 수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기계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1차 산업혁명이 시작됐을 때. 그래서 러다이드 운동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켰어요. 지금 폭동 안 하잖아요. 그래서 폭동을 일으켜서 막 공장에 쳐들어가고 막 다 부시고 하느냐고 그때 많이 사람들 죽고 그랬거든요. 진압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2차 때는 그 인권이나 실업 문제가 되게 심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1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학교라는 것들을 세웠거든요. 근데 당시만 해도 뭐가 중요했냐면요. 가리켜서 그 사람의 삶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가리켜서 내가 필요한 노동력을 얻는 게 중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리켜서 따라오는 사람은 그대로 뽑고요. 못 따라온 사람은 버리는 구조였어요. 좀 나쁘죠? 나쁘게 제가 좀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구조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회사에서 내가 마음에 안 들면요. 내일 어떻게 하면 되죠? 새로운 사람을 뽑으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것들이 되게 인권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그 과거보다도 더 인권이 좀 낮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요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내가 없으면 안 돼가 아니고 넌 언제든 내일 곧 교체할 수 있는 볼트나 나사가 좀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시작되면서 교육의 문제로 교육을 풀어서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3차 때는요. 그 유펜의 그 와튼 스쿨이 있는데 제레미 리프킨스가 어떤 책을 썼냐면 노동의 종말.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진다라는 선언까지 했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4차까지 오면서 대부분 4차 산업혁명이라고 시작돼서 뭐라고 많이 얘기했냐면요. 기술 지배의식의 시대가 왔다. 그래서 사람은 이제 할 게 아무것도 없어지고 사람은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기술이 발달해서요. 사람의 지위가 더 향상되는 그런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육에도 마찬가지로 교사 중심으로 자기가 아는 내용을 전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학생 개별이 얼마만큼 마스터리, 내가 알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는 것들을 그 숙달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해지고 그들이 이 수업 내에서 내가 뭐를 학습하고 싶은가가 더 중요한 이런 시대로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수업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학업 계약서라는 걸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의 계약서를 주는 건 제가 생각한 제 계약서잖아요. 근데 얘들이 무슨 목적으로 이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이 수업에서 얻고 싶은 게 뭐고 왜냐면 제가 되게 그런 강의 학업 계약서를 쓰기 시작한 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친구가 되게 공부를 안 해요. 물어봤어요. 야, 너가 요것만 좀만 더 하면 내가 B학점을 줄 수 있는데 안 할래?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저는 B학점을 받고 싶지 않은데요. 그럼 A를 줄까? 그랬더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는 이 수업에서 원하는 게 학점이 아니다. 나는 교수님과 이런 걸 해서 뭐 이런 걸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진짜 띵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왜냐면 제가 되게 마른 미래 교육에 관련돼서 연구한다고 하면서 되게 과거 교육에 있었던 거예요. 학생이 수업에 들어왔으면 무조건 A를 원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학생 얘기 딱 들으면서 수업에 들어왔지만 원하는 게 다 다를 수 있겠구나라는 걸 딱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학업 계획서라는 걸 시작해서 왜 수강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뭐를 집중하고 싶은지에 대한 3가지 질문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수업 내에서 다 커버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오피스 아워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개별 숙제를 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안 해도 되고 넌 이런 거 하면서 그 개인 맞춤형 학습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만족도도 되게 올라가고 그 친구가 수업을 듣고 나서 자기가 학습 동기가 되게 많이 올라가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시대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다. 3번째 페이지 넘기고 이 정도 얘기했으면 이제 걱정되시죠? 오늘 집에 언제 갈까? 저도 좀 걱정입니다. 빨리 할게요. 그래서 의료 분야랑 산업 분야, 운송 분야, 교육 분야 이렇게 4가지 변화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들만 제가 말씀드리면요. 그 의료계의 변화는 주로 IBM의 왓슨이 많이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그 사람 의사와 IBM 왓슨이 같이 진단을 내렸을 때 97%가 똑같대요. 그러니까 3% 정도의 오차 범위에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꼭 의사가 진단을 안 해도 이제는 그 왓슨이 충분히 너는 어떤 병이라고 진단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VR 장비 같은 거 많이 쓰여봤잖아요. 구글 카드보드지 이런 건요. 1838년도 기술이에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이랬던 거를 지금에 와서 이제 VR 장비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IBM 와스는 1989년도에 체스 관련돼서 그 로봇가 할 수 있게끔 만들었던 그 딥블루라는 그 체스 전용 게임 소프트웨어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고 있다는 기술들이 결코 새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언제 어느 순간에 되게 중요한 아이디어, 차관점들 그런 것들이 이 시대를 이렇게 바꾸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앞에 많은 거 썼다가 지금 넘겼어요. 네. 그리고 증강현실 기술 같은 경우에도 1992년도에 이미 그 미 공군에서 테스트를 마쳤어요.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보면은 교사들도 플로리다 대학에서는 어떤 거 하냐면요. 교사들에 대한 것들도 그 AR 장비로 다 해요. 그래서 이 AR 장비 상에서 그 세트 상에서 그 교사가 만약에 유치원생이다. 그럼 유치원생 중에 어느 한 친구가 문제를 막 발생시키게 만들어요. 그럼 이 친구를 어떻게 내가 하는, 왜냐면 이 친구에만 집중하면 어떻게 되죠? 다른 친구들도 이제 디스트릭되죠. 막 난리 나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상황별로 어떻게 학생들을 대처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학습을 전달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AR과 VR 장비 같은 걸 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소방훈련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뭐 FBI 같은 경우에도 왜 VIP 같은 거 지키는 것들 있잖아요. 그 경우 같은 거. 그래서 상황을 줘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현장 진행 요원으로 가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 편이 아군이 뭐 3명이고 그다음에 상대방이 뭐 6명이에요. 근데 내 VIP를 지키기 위해서 너는 어떤 결정을 내리겠는가? 그 결정을 내렸을 때 전원 사망 이렇게 떠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가서 연습을 안 해도 이게 반복 학습을 통해서 자기가 그런 것들을 숙련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증강현실도 기술적으로는 아까 1992년도 기술이라는데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에 쓰게 된 건 어떤 거였죠? 포켓몬고. 이게 시작되면서 처음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끌게 됐어요. 근데 이거는 그 포켓몬고 회사를 창립한 그 사장이 어떤 생각을 많이 했냐면요. 일본에서 자기 어렸을 때 항상 그 산으로 들로 막 뛰어다녔대요. 근데 요즘 애들 보면 항상 이 눈앞에 모니터만 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하면서 산과 들과 사회와 어우러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 그 하나 갖고 만든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그 포켓몬고라는 게 나오고 AR이라는 기술을 이제 세상에 많이 알리게 됐다. 그리고 자율주행차도요. 1920년도에 이미 그 개발을 시작해서 1984년도에 여기 보면은 그 카네기 멜론 스쿨에서 네브레이라는 이 자동차가 이미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 1984년도면은 이제 한 40년 전인가요? 35? 예. 그 정도 전에 이미 개발이 된 건데 지금에 와서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동차가 단 한 대도 안 갖고 있으면서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이런 걸 개발하고 연구하고 하는 곳들이 어디죠? 구글이라든가 우버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동차는 자동차 회사에서 개발할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시대가 온 거예요. 그리고 프린팅, 3D 프린팅 같은 경우에도 1981년도에 이미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미 개발이 됐었는데 뭐가 문제였냐면은 그 재료비가 너무 비쌌어요. 그리고 이거 한 대에 한 3천만 원 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죠? 한 200불이니까 20만 원 정도면 사고요. 그 다음에 3D 프린팅을 그 모델링 할 수 있는 것들이 막 3D 맥스나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이 되게 비쌌거든요. 요즘 무료 버전으로 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떻게 똑같이 갖고 있던 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다르게 하냐에 따라서 시대가 바뀌는. 그래서 요즘 보면은 4C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창의력, 협업 능력, 소통 능력,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 능력. 네. 그래서 그 4가지를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학교 현장에서 키울 수 있냐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협업 능력을 발휘하면 어떻게 되죠? 컨닝이 돼요. 퇴학도 가능해요. 얘는 왜 이렇게 협업 능력을 매번 부리지? 그럼 이제 바로 퇴학이에요. 그리고 창의력을 부리면 어떻게 되죠? 엉뚱한 애가 되고 걔는 문제아가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 자꾸 문제만 가리키는 애가 되고. 그래서 이게 우리 학교 현장에서의 문제가 되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를 키우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요구되는 그런 인재상이라든가 핵심 역량이 좀 달라요. 그래서 보면은 이 파워포인트는요 안 찍으셔도 돼요.
말씀드려서 여기 오신 분들 이메일 다 등록하셨죠? 원하시는 분들한테 드릴 수 있죠? 네, 드릴 수 있으니까. 네. 왜냐면은 자꾸 사진 찍으면 저 찍는 줄 알고요. 자꾸 강연하다 이렇게 하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사진은 요거 안 찍으셔도 되고 저는 찍으셔도 됩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네. 복합 문제 해결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 창의력, 인적 자원 관리 능력, 협업 능력, 감성 능력, 판단과 의사결정 능력, 서비스 지향성, 협상 능력, 인지적 유형력 이렇게 10가지를 보는데요. 되게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협업 능력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옆 사람하고 같이 뭘 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감성 능력은 상대의 반응을 인지하고 상대방이 왜 그렇게 반응했는가를 그렇게 판단하고 반응을 이해하는 능력이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지향성은 남을 돕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방법을 모색하는 능력. 그리고 이게 되게 한국하고 되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협상 능력. 한국에서 협상 능력이 뭐죠? 저 사람 참 협상 능력이 좋아. 그럼 무슨 뜻이죠? 자기 건 하나도 안 뺏기고 남의 거 다 뺏어오는 게 협상 능력 최고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다? 생각이나 이익의 차이를 보이는 당사자 간에 그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그 차이를 줄이게 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회적 기술들이 되게 많이 필요한 그런 능력인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얼마큼 학교 현장에서 키울 수 있었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생각해 보시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 여기 와서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해야만 돼요 하면은 거부감부터 들거든요. 아유, 네 미국에서 왔으니까 네 뭐 미세먼지 없잖아 이러면서 막 너 거기서만 적용되는 거 아니야? 여기 미세먼지 있어서 안 돼 막 이런 얘기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배웠던 방식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아, 저렇게 바뀐다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저런 세상을 줘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들을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오른쪽에가 3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요했던 10대 역량이고요. 왼쪽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요한 10대 역량이에요. 보면은 비판적 사고 능력이 2단계 올라갔고요. 창의력은 무려 7단계가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그 인지적 유연력이라든가 감성 능력은 없던 게 새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되게 중요한 시대다. 그래서 보면은 아까 말한 10가지를 두 개의 캐러고리 내에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그런 사회적 기술, 그래서 협업 능력, 감성 능력, 서비스 지향성, 협상 능력이 사회적 기술에 속하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창의력과 인지적 유연력이 인지적 능력에 속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0가지 중에 6가지나 이 두 개, 사회적 기술과 인지적 능력이 속하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사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사람이 되게 중요한 시대다. 그리고 뭐 인문학이 되게 중요하다. 공감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얘기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곳곳에서 들불처럼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들불처럼 붙는 것들이 어느 순간에 딱 붙으면 활화산처럼 타오르게 되거든요. 그때가 아마 한국에서도 우리 큰일 났다, 늦었다, 빨리 바뀌어야겠다 할 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년 전부터 이런 얘기 많이 해오고 있는데 그래도 요즘 많이 바뀌었어요, 시대가. 그래서 지금 이제 강연 요청들이 많이 들어오는 곳들 가보면 대부분 우리 이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를 많이 묻더라고요. 2년 전에만 해도 뭐라고 물어봤냐면 도대체 우리 뭘 해야 돼요 였어요. 그러니까 많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는 이미 이해는 됐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변화되고 바뀌어야 된다는 이해의 시간이 2년이 걸렸고 그리고 이제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듣고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나로 합쳐봤어요. 그래서 비판적 사고력을 갖고 사회적 기술과 인지적 능력을 토대로 다양한 방식으로 복합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융복합형 인재가 필요하다. 여러분들은 그렇습니까? 요거에 들어가시는 분, 사회적 기술과 인지적 능력, 난 최고다.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선물 드릴게요. 그냥 드셔도 드릴 수 있는데 제가 어떻게 확인하죠? 한 분 하나 주세요. 네. 둘 중에 뭐예요? 둘 다예요? 둘 다. 진짜 막말하죠. 네.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네. 선물 좋은 걸로 하나 주세요. 이렇게 막 계속 질문할 때 하시면 막 선물 좋은 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목 칼칼하신 분 없으세요? 청인 육회환 드리려고 그랬더니 경희대 한방병원에서 한 알이 그 보약 한제 같은 거를 사탕으로 만들어서
저 목이 지금 시원해요, 지금. 하나를 방금 먹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그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지식의 전달의 시대에서 지식 공유의 시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 말할 때 뭐라고 그랬죠? 제가 오늘 말한 게 내일 틀릴 수가 있다고. 그래서 내일 틀렸을 때 여러분들은 저를 또 다시 알려주셔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들의 포스팅을 하고 뭐 블로그도 좋고 뭐 페이스북도 좋고 올리시면 제가 또 가서 봐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지식의 공유가 일어나는 시대가 이제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왜 그러냐면요. 이게 그 시대별로 인간이 가진 지식의 양이 2배가 되는 그래프예요. 보시면은 그 1900년도만 해도 이 지식의 양이 2배 되는데 500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한 1950년대까지 지식의 양이 2배 되는데 몇 년이 걸렸을까요? 손 들고 하면 뭐가 준다? 안 말씀하실래요? 드신 거 아니에요? 100년. 틀려도 되는, 틀려도 주는데. 제 강의에 좋은 건요, 틀려도 줘요. 100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70년대까지 어느 정도 걸렸냐면요, 30년에서 50년 걸렸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몇 개월이 걸렸을까요? 써 있어요, 심지어는. 네, 저기 가운데. 드신 분. 13개월 주세요. 네. 좋은 강의죠? 아주 좋은 강의예요. 네. 네, 답을 알려주고 말해요. 네. 그래서 2017년도까지만 해도 13개월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지식의 양이 그 2배가 되는데 13개월. 근데 내년에 어떻게 된다? 12시간마다 인간이 가진 지식의 양이 2배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학부를 다닐 때 그분들의 지식은 한 번 배우시면 50년이 갔어요. 그러니까 한 30년 가르치셔도 충분했어요. 근데 저는 어떻죠? 제가 오늘 강의한 내용이 내일 틀려요. 저는 계속 공부해야 돼요. 전 학교 다니면서 공부 정말 싫어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매일 공부하고 있을지는 저를 아는 분들은 다 혀를 차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상태니까 지식을 전달할 수 있나요? 12시간 만에 지식의 양이 2배가 되는데 지식을 전달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12시간 만에 새로운 지식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왜? 더블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12시간마다 인간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책의 소장고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매 초간에 발생하는 데이터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게 12시간마다 더블이 돼요. 그걸 어떻게 전달해요? 어떻게 암기해요? 그래서 이제는 암기의 시대가 아니고요. 지식의 전달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학문에 대한 전달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원리에 대한 이해는 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적용은 무궁하고 무한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수법이라든가 학습법이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 모바일 디바이스에 대한 그 수의 변화예요. 그래서 데스크탑을 사용하는 사람과 모바일 사용하는 사람. 두 가지의 변화가 이미 2013년도를 지나면서 모바일 대수가 넘어서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다? 이 그래프가 얘는 이렇게 가고 있고요. 얘는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컴퓨터를 대상으로 뭘 하면은 망하겠죠. 그리고 뒤에 제가 이제 세대 간의 차이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나신 분. 이거 좋은 거 주려고 그랬더니.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났잖아요. 왜 안 들죠? 너 좀 무시해요? 저 미국 대학 교수예요.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선물 주세요.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났던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좋은 강의가 어디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을 저희는 전혀 다른 인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얘기는 제가 뒤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인종도 같이 듣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건 또 어떤 거냐면요. 그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 중에 그 모바일이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미국은 71%, 캐나다는 62%, 심지어 인도네시아는 91%.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컴퓨터를 키시는 분들은 어떻다? 9%밖에 저 9세대 이런 얘기 제가 설마 강연장에서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말해줘서 속이 다 시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컴퓨터를 킨다는 개념보다는 뭐 모바일 디바이스를 켰을 때 인터넷 쓴다는 개념으로 많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강의를 찍으시든 아니면 어떠한 사업을 하시든 타겟을 어디다 하셔야 되죠? 이제 모바일 쪽에 하셔야 된다. 뭐 기업 강의는 아니에요, 이게. 비즈니스 강의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교사분들이라고 하나 놓았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교육 1.0 시대라고 그래서
지식이란 받아쓰고 적고 암기하는 거. 그 3R 시대라고요. 그래서 이제 읽고 쓰고 연산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했던 시대. 그리고 학습은 선생님에게만 배워야만 했어요. 다른 데서 배우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왜 옛날에 누가 말하면 야, 그거 신문에 났어? 신문에 나와야만 정보예요. 그런 거 같이 선생님께 배우는 거. 그리고 선생님은 국가 인증 전문 교사,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학교는 건물로 형태로서만 존재했고요. 교육 2.0 시대에는 교육이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개념이 됐어요. 그 알버트 밴들러 교수가 나오면서 이게 꼭 학교 내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든 아니면 친구든 부모든 모방을 하면서 학습하는 사회적 학습의 시대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 학습의 시대가 오면서 이제 학습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그리고 선생님뿐만 아니라 친구나 부모님이나 누구에게나 그들의 행동을 모방하면서,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행동주의가 되게 강했어요. 왜? 학습은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뭐로 바뀌죠? 인지주의. 학습은 행동만 하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라는 것들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도 국가 인증 전문 교사만 이제 선생님이었고, 근데 다행히도 이제 학교는 건물 형태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도 존재하는 걸로 확장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의 이제 교육 3.0 시대에는 그런 사회적으로 지식이 구성되는 것뿐만 아니라 맥락에 따라 재창조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은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공유, 재창조, 공유, 재공유되는 그런 시대라는 거고요. 선생님들과 친구뿐만 아니라 제가 버튼 되게 잘못 봐요. 죄송합니다. 그 선생님들에게도 배우고 학생도,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러니까 제가 맞죠. 제가 이렇게 말하고도 내일 어떻게 저도 배울 수 있는 이런 시대가 교육 3.0 시대고요. 선생님은 이제 언제 어디서 누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해서 뒤에 가서 제 뒷담화 하시죠. 이제 강연 끝나고서 야, 그건 다 맞는 것 같은데 이건 틀린 것 같다. 이러면 지들끼리, 죄송합니다. 자기들끼리 제가 욱한 마음에 자기들끼리 이제 다시 학습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선생님이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교는 카페든 식당이든 어디 길거리든 지하철이든 자기가 공부가 가능한 순간이라면 그게 다 학습의 공간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교육 3.0 시대가 왔다는 거고요. 그다음 아까 우리의 선물을 받은 전혀 다른 인종 친구 이름이 박시원의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요 멀티태스킹 전문가래요. 어머님 불편하지 않으시죠? 제가 조금 이렇게 네네네 강연을 위해서 네네. 그래서 멀티태스킹 전문가라서 뭐 스마트폰이든 노트북이든 TV든 이런 거 매체를 1시간 동안 27번을 바꾼대요. 여러분들 그러신가요? 내가 30번 바꾼다. 하나 드리려고. 30번까지는 없네요. 네. 그리고 이분들은요 자기 주도형 리더래요. 그래서 근데 저도 옛날에 우리도 그랬지 않았나요? 누가 시키면 싫어하고 청개구리 같이 막 반항하고. 근데 반항의 개념은 아니고요. 독립적이고 리더 기질이 되게 강해서 자기 주도 학습.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요 내가 동기가 부여가 돼야 공부를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랬잖아요. 맞으면 했어요. 동기부여가 아니고요. 일단 허벅지가 좀 빨개지면 공부가 막 들어와요. 그리고 막 눈이 막 졸리고 막 피곤한데 뒤통수가 빵 맞아지면 어떻게 되죠? 단어 30개 정도 확 들어와요. 그런 시대였다면 이 친구들은 자기가 동기가 부여됐을 때 되게 이제 학습 효과가 높다는 거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태블릿 이런 것들을 되게 잘 활용하고 그다음에 개인 미디어나 소셜 미디어 같은 걸 많이 쓴다. 그래서 이 친구들의 근데 집중력이요. 그 밀레니얼 시대, 그러니까 1980년대부터 2000년도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안 물어볼 거고요. 선물이 동나요. 네, 그래서 안 물어볼 거고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조사를 했냐면 이 친구들이 그 어떠한 뭐를 하나를 집중해서 보다가 어떠한 디스트랙션 하는 것들이 들어왔을 때 흐트러지는 걸 봤거든요. 근데 몇 초 걸렸을까요? 네? 손 들고요 선물 주죠. 9초. 아쉬워요. 네. 1초. 네. 3초. 맞히면 줄 건데 이건. 네. 8초. 네. 8초 맞습니다. 네, 주세요. 네. 무슨 제가 너무 목소리를 높였죠,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해 갖고. 네. 8초. 경매하시는 줄 알았죠. 8초. 됐습니다. 네. 이런. 근데 금붕어가 몇 초? 9초. 네. 그러니까 금붕어보다도 못한 집중력을 갖고 있어요. 이 198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태어나신 이런 분들이 네.
그래서 이분들과 이 Z세대라고 부르거든요. 21세기 학습자. Z세대가 합쳐서 2025년도까지 노동인구의 전체 노동인구의 75%를 차지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메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아니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1980에서 2000년도 사이가 있으시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마이너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이제는 떵떵거리고 사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75%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저희가 말해요. 그러니까 쟤들 뭐 집중력 8초밖에 안 되는 것도 막 이러면서 욕을 할 수 있는데 이제는 네 길어서 뭐 할래? 이러시면 이제 거꾸로 공격할 수 있는 75%. 그래서 되게 이분들에 대한 연구가 되게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왜냐면 기업에서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75%의 직원이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을 안 하고 계속 뭐 교육만 해요. 그러면 하나도 들어오지도 않고요. 계속적으로 갈등만 생기거든요. 왜냐면 구성원들 간에 합의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전혀 다른 인종과 새로운 인종 사이에서 어떻게 합의점을 찾아요? 요즘에 그거 있죠? 아스달? 그러니까 네안데탈과 뭐 이거예요. 두 인종이 어떻게 했죠? 나중에는 결국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미국에서 가장 핫한 연구는 이 Z세대에 대한 연구예요.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가 어떻게 다르고 이분들을 타겟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훈련 교육을 해야 되고 그 상품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을 다 다르게 해야 되는지. 과거에는 어땠죠? TV 매체나 신문 매체 이런 것 통해서 하나의 그 기업이 자기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제품을 광고하고 사람들은 샀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다? 개인 맞춤형으로 다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노출도 이런 식으로 이제 TV나 그런 매스미디어를 많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뭐 디렉트 메일이라든가 그 뭐 DM 발송이라든가 아니면은 요즘 짜증 많이 나시지만 어떤 거 하죠? 어디 뭐 하나 검색하고 나서 다른 데 가면 어떻게 되죠? 스물짝 올라와요. 그래갖고 너 아직 결정 못했니? 지금 5초 내에, 그러니까 5분 내에 사면 20% 할인 막 이런 거 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실질적인 구매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구매를 일으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 사람들의 소비 패턴을 분석하려면 설문을 해라. 신용카드를 열어봐라. 네, 신용카드를 열어봐. 왜? 설문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해요. 왜? 성인용품을 구입하셨습니까? 아니요. 저 그런 사람 아닌데요. 신용카드 보면 매일 샀어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는 빅데이터로 말하고요. 빅데이터를 가진 회사가 앞으로는 주도할 수 있는 회사가 그러니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 부분을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이 Z세대, 우리 시원이 같은 친구들은요. 자기가 아까 말했죠. 학습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동기가 부여가 됐을 때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이런 얼마만큼 의미가 있는 일인가를 30%나 자기 직업을 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요. 그다음에 물론 월급도 이 친구들도 신경 써요. 근데 25%가 내가 일을 하면서 얼마만큼 성취감이 있는가를 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직업을 결정하면서 55%가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가치와 내가 해서 가치를 전하는 제공하는 가치 이 두 가지가 더 중요한 친구예요. 저는 만불만 더 줘도 다른 학교로 옮겨요. 저는 요게 100%예요. 근데 우리 시원이는 이제 요 55%나 되는 게 내가 주는 가치와 내가 얻는 가치 일을 하면서 이런 분들이 되게 중요한 친구들이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요.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만 해도 그런 동영상 기반의 학습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뭐 했죠? 침 발라서 책 넘기고 밑줄 치면서 공부해야 공부했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뭐라고 하죠? 그러면 사실은 뭘 봐도 그냥 공부하는지 아셨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죠? 동영상을 보든 컴퓨터를 보든 뭘 해도라도 공부가 가능한 시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특징은 정보와 미디어의 그 활용에 능숙하고요. 자기주도 학습자, 문제 해결자, 혁신가고 비판적 사고자고 커뮤니케이터고 평생 학습자고 글로벌 감각이 뛰어나고 협동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 친구들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됐다기보다는요. 시대가 바뀐 거예요. 이 친구들은 아날로그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예전에는 뭐 CD폰 같은 것도 있고요. 삐삐도 있고요. 그래서 왜 빨리빨리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또 뭐 1414 뭐 열렬히 사랑해? 아닌가요? 다 잊어먹었어요. 그때는 정말 막 공식처럼 나왔는데. 그리고 왜 CD폰이라고 그래서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공중전화 박스 한 이렇게 달라붙으면 전화가 돼요. 뭐 그런 시대도 있었고. 근데 그러한 그 아날로그의 추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생님으로서 교사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아날로그적인 추억을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디지털적인 추억과 어우러질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역할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한 40분 만에 영양 얘기 나오죠. 네. 걱정 많이 되시죠? 조금 네, 기다려 보세요. 그래서 21세기 역량 중심 교육 시대로의 전환. 네, 이렇게 제가 좀 제목 뽑았는데 거창하게 뽑았는데 그러니까 역량이라는 얘기부터 좀 하려고 해요. 왜냐면은 한국에 역량이 좀 잘못 들어온 것 같아요. 역량이 이 라틴어에서 나왔거든요. competency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 뜻이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요. 역할을 부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역할을 부여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역량이 필요해요. 그래서 왼쪽에 competency와 competence 두 가지가 필요했어요. 왼쪽에 competency는 그 사람의 어떤 걸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신감, 뭐 태도, 어떠한 문제가 했을 때 나는 해볼 거야, 막 이런 거. 그리고 그 어떤 실패를 했을 때 나는 다시 극복할 수 있어, 막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컴피던스 오른쪽에 파란색 부분은 실제로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 나는 망치로 이 못을 박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기술과 지식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요즘 그러니까 이런 그 아이스버그 이론에서 빙산의 이론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물 위가 되게 중요했어요. 눈에 보이는 부분. 그래서 영화 친구에 보면 뭐가 나오죠? 아주 유명한 대사죠.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네. 네 아버지가 뭐 하는지가 중요했어요. 근데 저라면 뭐 어떻게 물어봤겠죠? 네 아버지 얼마 버시니? 저 속물이니까? 아니 농담이고요. 뭐 하겠죠? 요걸 물어보겠죠? 너희 아버지 어떤 분이시니? 네,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요 윗부분은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인간의 지식이 2배가 되는 시대? 시간? 몇 시간? 12시간. 네, 훌륭한 학생들입니다. 12시간 만에 인간의 지식이 2배가 돼요. 이거는 엄청난 얘기거든요. 제가 작년에 프린트 앱손 쓰시는 분. 선물 드리려고 했더니. 선물 하나 주세요. 근데 여기 진행 요원이신가요? 그럼 받으세요. 네. 네. 앱손에 가서 제가 이제 자문 교수로 가서 이제 막 회의를 했는데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 이제 어떡합니까? 어떻게 하면 프린트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프린트로는 살아남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스플레이, 앱손에서 이런 것도 만들잖아요. 이쪽이라든가 아니면 정보 처리라든가 데이터 분석 같은 걸로 많이 바꾸셨나 했더니 아주 어렵게, 왜냐면 그래도 해외 전문가로 불러놨으니까 어렵게 손을 들면서 그 부장님께서 그런데요, 종이 사용량이 매년 2배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표를 딱 보여드렸어요. 매년 2배 늘죠? 근데 인간이 가진 지식의 양이 2배 되는 시간이 12시간이에요. 근데 매년 종이 소비량이 2배만 늘었다는 건 무슨 말이죠? 이렇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모바일 디바이스가 이렇게 올라가고 데스크탑이 이렇게 됐다는 것처럼 망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말씀 안 드렸지만 되게 좋게 부장님 그게요 이 뜻입니다라고 나이스하게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그 사업 접으시는 말씀이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만큼의 지식이 늘어나고 있는데 소비량이 이만큼 늘었다는 건 이미 사양산업이라는 얘기거든요. 이만큼의 지식이 늘어날 때 이만큼이 따라가 줘야 이게 같이 따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설명을 좀 드렸던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지금은 여기가 되게 중요한 시대예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거냐면요. 사람의 본질, 본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게 제가 말하는 역량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 기술이나 지식은 어떻다? 오늘 말한 게 내일 틀리고요. 내일 말한 게 모레 틀리고. 막 이런 식의 시대예요. 그리고 과거에는 한 번 직업을 가지시면 평생 직업을 일했잖아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9번, 그러니까 13번 정도의 그 직업을 바꾸고요. 영국은 9번의 직업을 바꾼대요. 평생 살면서. 한국도 최소한 지금 내가 한 번 정한 직업 계속 갖고 계시다. 선물 하나 주세요. 먼저 드셨어요? 네. 교수님이시죠? 그러니까 교수님이 아닌데 나 한 번 정한 직업 평생 하고 있다. 그래요? 뭘까요? 네? 지금 말씀하시면 선물 드리려고요. 네. 네, 네.
아, 교사. 아, 그건 같은 계열이잖아요. 이럴 때 환장해요. 선물 하나 뺏긴 기분이에요. 선물 주세요. 네. 그러니까 교사, 교수님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공무원 이런 분들은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그 외의 분들 중에 아마 한 번 가진 직업을 계속 가기는 되게 어려운 시대거든요. 그래서 그 평생 교육이 되게 중요해져요. 그러니까 늘 공부하고 늘 학습하고.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삶의 박스를 세 가지 박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태어나서 학습하는 박스.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에는 막 노는 박스예요. 그 학교 가기 전까지. 그리고 어떤 박스가 있죠? 공부하는 박스, 학교 다니는 박스.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태어나서 학교 다닐 때까지는 되게 즐거워요. 돈을 벌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박스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는 뭐죠? 일하는 박스. 죽도록 일해요. 밤 12시가 되고 뭐하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사실은 단축 근무라 3시에 집에 가셔야 되는데 제가 뭐라고 너무 죄송해요. 지금 8시에도 못 가실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을 늘어지게 하고 있으니까 짜증이 막 나실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일하느냐고 하나의 박스를 써요. 그리고 뭐 알라딘의 세 가지 박스 같죠? 마지막 박스는 은퇴 후 여과. 그래서 이 세 가지 박스 이론이 이제 70년대에 가장 많이 활성화됐었어요. 근데 요즘 어떻다? 원박스예요. 태어나서 살아 숨쉬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일하고 공부하고 학습하고 놀고. 그래서 워라벨 같은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대가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다 교육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고 있지만 이게 맥락적으로는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계속적으로 바뀌어 오면서 교육 분야에서의 변화만 되게 늦었거든요. 우리가 시계를 보면요. 제가 이제 강연 다닐 때마다 쓰는 사진이 있는데 그 요즘의 학교 모습에서 색깔을 흑백으로 바꾸고 200년 전 학교 모습과 지금 그 현재 학교 모습을 두 가지 보여주거든요. 그럼 꼭 한 분이 틀려요. 딱 한 분만 틀려요, 항상. 다른 분은 다 똑똑하시고. 근데 그분한테 꼭 상이 가죠. 그럼 뭐 선물이 가죠. 그럼 누가 똑똑한 거죠? 틀리신 분이 똑똑한 거죠. 네. 하여튼 그렇게. 그러니까 200년이 시간이 지났지만 학교의 시간은 바뀌지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지만 다 항상 앉아서 어디 바라보죠? 앞에 바라보고 선생님 뭐 하죠? 저 같은 사람은 절대 글씨 못 쓰기 때문에 판사 안 해요. 다 이렇게만 해요. 제가 글씨 쓰면 아까처럼 안 보이는 게 아니고요. 못 알아보세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시대다. 그리고 원래 교육의 의미도요. 그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주입식으로 교육하는 게 교육의 의미가 아니었거든요. 영어에서의 교육은요. educare라는 뜻이었어요. 라틴어에. 그래서 에라는 그러니까 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밖으로 duceo는 끌어내다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역량이나 능력을 안에 있는 것들을 끌어낼 수 있는 게 교육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 한자 문화권에서 그 동양권에서도 교육은 가르칠 교와 기를 유기 합성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가르치기도 하지만 이 친구가 그 육은 어떤 뜻이죠? 저게 한자어의 그 형상이 아시는 분? 네. 아, 그건 제가 말했잖아요. 장난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아, 이거 지금 좀 애매한데요? 아니, 이 그 상형 문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을 본따서 만든 글자냐고요. 아, 모르시나요? 네. 그죠? 어머님이 아이를 이렇게 가슴에 그 안고 있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주세요, 선물. 네, 네, 네. 마치 좀 바로 주세요. 네, 그런 모습.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이를 키워내고 양육하고 이끌어내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안에 있는 것들을 끌어내는 역할들이 되게 많은데 요즘 어떻죠? 무조건 집어넣고요. 단기기획에서 장기기획으로 무조건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그걸 연구를 해요, 심지어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단기기획을 장기기획으로 바꾸게 하는 까 그러니까 되게 문제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것들이 교육개혁의 움직임들이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 주제들도 이랬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그 근대 공교육이 시작된 200년 전 이전에는요. 수학이나 음악, 그다음에 수학이나 미학, 철학, 그다음에 뭐 논리 그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죠? 어떻게 하면 다 직업을 잘 구할 수 있는가들로 바뀌었죠. 근데 그게 어떻다? 직업이 710만 개가 없어지고 200만 개가 새로 생기니까 싹 다 바뀌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게 아니고 이제 지금 배우는 내용들이. 그래서 지금 되게 위기긴 위기예요. 그래서 한국 그 학교들도 되게 큰 문제가 뭐냐면요. 미국에서 저희들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대학들이 모이면 제가 회의할 때 뭐 하냐면요. 어떻게 하면 우리 문을 낮춰서 많은 애들이 인터넷에 그 나라에서 편하게 들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조지아텍이라는 학교가 있는데 거기서의 그 컴퓨터 공학과 석사를 받으시려면요. 1년에 한 800만 원 정도 내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800만 원 내고 근데 뭐 그렇다고 그냥 학위를 파는 게 아니고요. 되게 잘 돼요. 그래서 무크라는 수업을 통해서 하고 그런 평가 방식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학위를 받는 게 쉬운 과정은 아니고 근데 그렇게 해서 받으시면 그게 그 여기서 뭐 소위 말해서 최고의 대학의 최고의 그런 컴퓨터공학과를 안 나오신다면 그런 전제 조건 하에 어느 정도 웬만한 대학보다 좋은 학위로만 본다면 또 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는 자꾸 문호를 낮추고요. 자꾸 끌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근데 거기가 거의 수강생 수가요. 정확한 숫자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0만 명이 넘거든요. 한 학기에. 그러면은 10만 명 곱하기 800만 원을 해보세요. 기하급수적인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 지금 하고 있고요. 한국은 어떻죠? 학생이 절벽이에요. 그래서 한국 대학 교육도 되게 많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조금 많이 하고 이런 선생님들도 많이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공장직 시스템으로 만들었어요. 근대 공교육이 시작되면서. 어떻게? 학생들이 여기서 들어가요. 똑같은 연도에 태어나서 똑같은 한 학년이 구성이 돼서 50분 수업하고 10분 땅 치면 다들 나와서 10분 놀아요. 다 들어간 다음에 평가를 해요. 그래서 나고자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가고 성공한 친구들은 어떻게 되죠? 회사로 가요. 사회로 가요. 막 이런 구조들. 그러니까 이게 200년이 되도록 바뀌지가 않았어요. 이런 걸 뜯어고치려고 하는 게 지금 개혁의 방향들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되게 중요하다는 세 가지거든요. 과거에는 문제가 지금 이게 색깔별로 제가 표현을 했는데 한 분야에서만 문제가 발생했어요. 빨강이면 빨강, 의학이면 의학, 파락이면 파락, 공대면 공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제는 융복한 문제들이 발생해요. 어느 한 분야의 전공 지식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발생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무원 연수원 가서 교육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공무원분들께서 이거는 이 분야로 안 됩니다. 이 분야는 안 되면 큰일 난다고 공무원 교육 바뀌어야 된다고 막 얘기를 떠들고 왔어요, 작년에. 그런 것처럼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요. 창의력, 소통 능력, 협업 능력이 필요해요. 근데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이 우리 학교 내에서 키울 수 있냐는 거죠. 아주 극단적인 예를 어떤 게 있냐면요. 1968년도에 미국의 나사가 있어요. 미국 항공우주국이 있는데 천재들만 많이 가서 달나라로 막 쏘고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근데 궁금했어요. 우리가 천재라는 거를 천재에 대한 창의성을 평가할 수 있을지라는 궁금해서 당시 조지랜드 박사한테 창의력 테스트를 의뢰를 해요. 그래서 당시 20만 명의 성인 대상으로 평가를 해봤더니 단 2%만 창의력이 천재 수준으로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이 똑같은 테스트를 그때 당시 1968년도 당시에 5세 아이들에게 했더니 창의력이 98%가 천재 수준으로 나왔대요. 무슨 얘기죠? 그냥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창의력이 천재란 얘기예요. 근데 똑같은 애들, 이게 영재를 뽑아서 따로 한 게 아니고요. 그냥 무작위로 한 거예요. 똑같은 애들이 지금 7시 40분인가요? 네, 30분 남은 거죠. 네. 그리고 30분 있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5년이 지나서 학교 다니고 5년이 지나서 10살이 됐을 때 똑같은 아들한테 평가를 했더니 단 30%만 창의력이 천재 수준으로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다시 5년이 지나서 이 친구들이 15세가 됐을 때 똑같은 테스트를 똑같은 아이들한테 했는데 단 창의력이 12%만 천재 수준으로 나왔다고 해요. 이건 무슨 말이죠? 이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10년 동안 도대체 우리가 학교에서 무슨 짓을 했길래 이 98%의 저도 흥분해서 좀 죄송합니다. 98%의 이 창의력이 천재인 아이들을 12%만 남겼냐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지금 교육 개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에는 1999년도부터 이런 움직임들이 시작됐어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뚜리아리라고 해서 읽고 쓰고 연산하는 능력 3가지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거든요. 그리고 성적표도 이제 등수가 나오고. 근데 그 이후로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4C라고 4가지로 바뀌었어요. 비판적 사고 능력, 창의력, 그다음에 의사소통 능력, 그다음에 협업 능력. 그래서 이 4가지 중심으로 하면서 또 한 가지 한 게 성적표에서 등수를 없앴어요. 왜냐하면 성적표에 등수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뭘 학습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누구와의 비교 선상에서 내가 어디냐가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되게 중점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이걸 하면서 어떤 것들을 했냐면요. 교사, 그다음에 교수, 행정관들 다 모여서 난상 토론들 되게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거를 효율적으로 학교 시스템 내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국 시장에서 한국 시장 제가 자꾸 기업 같은 얘기하죠. 한국 상황에서도 많이 도입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최근에는 이런 그 복합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것도 들어와서 이제 4C라고도 많이, 5C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4C, 그러니까 처음에 3R에서 4C로 갔다가 지금 5R까지 지금 가고 있는 그런 단계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아까 제가 10가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10가지를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역량 중심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 중에 하나고요. 슬라이드가 하나가 빠져서 지금 되게 당황했어요. 뒤에 그 8대 역량을 제가 하나 놓는데 제가 여러 번 체크했는데도 없네요. 네. 아마 뒤에다 옮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량 중심의 교육의 기본 원칙은요. 아까도 말했듯이 학습자가 중심이 돼요. 그러니까 학습자가 중심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학습자 위주로 맞춤형 학습이 돼야 돼요. 근데 이 맞춤형 학습이 되려면 어떻게 되죠? 선생님들이 지금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가장 피곤한 이유는 뭐죠? 아이들을 가르칠 때 피곤하다? 아니죠. 그 이후에 서류 작업이 너무 많아요. 이거를 없애는 게 이제 에듀테크 기술들이 도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 수업에 대한 집중만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진행이 돼요. 그리고 학습 시간에 대한 자율화가 필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50분 수업하고 한 10분 쉬는 거는 누가 정한 거죠? 학생이 정했나요? 아니에요. 뭐 정치를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가르치는 분들이 정한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갑자기 제가 평상시엔 전혀 안 그러는데 오늘 지금 이 시간만 한 1시간 10분 공부하고 싶어요. 근데 50분에 땅 치면 어떻게 되죠? 내려놔야 돼요. 이런 문제들. 그리고 오늘은 정말 공부하기 싫은데 어떻게 되죠? 엎드려 자는 아이에서도 50분은 앉아 있어야 돼요. 막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습 시간의 자율화를 진행을 해요. 그리고 연속적인 역량 관리를 해야 되고 과정 위주의 평가. 그래서 그 역량 중심 교육에서의 평가는 똑같이 평가를 해요. 근데 평가는 어떠냐면요. 그 지금 같은 교육 방식에서의 평가는 뭐죠? 결과예요. 그래서 이 한 학기의 수업을 마치고 혹은 반 학기의 수업을 마치고 평가를 한 다음에 아, 너는 B야, 너는 C야, 그러고 학기를 맞춰버려요. 근데 역량 중심 교육에서 평가는 앞에 진행해요. 그래서 평가를 한 다음에 아, 너는 이걸 모르니? 저걸 모르니? 하고 어떻게 하죠? 이걸 알기 위해서 저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너한테 잘해줘야겠구나. 그리고 얘는 공부하는 스타일이 이렇구나. 어떤 방식을 해줘야겠구나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분들이 모여서 이 평가 결과에 대해서 그 학생들에게 어떻게 숙련도나 그런 그 마스터리를 향상시킬 수 있게끔 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연구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페이퍼 쓰고 다큐멘테이션하고 막 이런 것들 하는 시간을 다 쓰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친구들이 모르는 거를 정말 알게 하는 게 학습이어야 되잖아요. 그게 수업이어야 되고. 근데 지금 어떻죠? 내가 아는 것을 가리키는 게 수업이에요. 내가 아는 것을 50분 동안 다 말하고 나가면 난 수업을 잘한 거예요. 맞나요? 아니거든요. 내가 아는 거 50분 동안 또, 아, 저도 그럴 수도 있겠네, 갑자기. 갑자기 지금 되게 불안해지는데. 제가 아는 걸 1시간 10분 떠들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도 이해 못했으면, 저도 똑같은 거네요. 아, 이래. 낱말할 때가 아니었네요. 네. 하여튼 그런 거.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어떻게 역량중심 교육이 들어왔나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2015년도 이후에 역량중심 교육이 들어와 있는 그 미국의 그 표고요. 보면은 그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는 이제 이미 되게 많이 도입이 돼서 뉴햄셔주 같은 경우에는 그 2005년도에 이미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 14년간 지금 역량중심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요. 여기 지금 아까 말한 거 와이오밍 이 주는 정말 가시면은 어떤 거냐면 서로 간에 도와주는 협업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산간 벽지라고 그랬죠? 되게 추워요. 길을 가다가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냥 동사하실 수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길을 가다 차가 서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서로 도와야 돼요. 막 이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근데 교육 변화가 많이 안 이루어지겠지만 나머지 지금 49개 주가 지금 다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는 걸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건 하나의 커리큘럼의 예인데요. UMC주에는 우리가 어떻죠? 보통은 학기가 구성이 되고 학년이 구성이 되고
그래서 학년 똑같은 나이에 태어난 애들은 똑같은 학년이 구성되고 6개월이 지나면은 다음 학기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수 2를 들었으면은 수 2로 넘어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되게 큰 차이가 있어요. 학년이 연도별로 구성되어 있나요? 아니죠. 유치원부터 2학년까지가 프라이머리 티어고요. 3학년부터 5학년은 그 인터미디어트, 그다음에 6학년부터 8학년은 미들이고요. 9학년부터 12학년은 하이로 구분해요. 근데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요. 그냥 학교를 구성한 게 차이가 아니고요. 그 수업의 저 구성도 저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수학 1을 듣기 위해서 4년을 줘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수학 1을 1년에 수업 듣고 혹은 6개월에 수업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4년 동안 수학 1을 하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 1 하나 수업을 들으면서 마스터리가 되는 거를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냥 수업 듣고 난 수포자니까 안 해. 하고 그거를 그냥 넘어가 버리면 4년 동안 그 학점을 못 받아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버텨서 B든 C든 받으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근데 또 차이는 뭐냐면요. 모든 학생에게 다 수학 1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 학생의 수준을 평가하고요. 그 학생에 가장 맞는 수업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수업 시간이 카네기 그런 방식으로 그 그러니까 학기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시간 단위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숙련도 단위로 평가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의 수업을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업을 하는데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수업 듣는 게 아니고 다 다르고 수업 방식도 다 달라요. 그래서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요. 수학교사, 고등학교 수학교사님 계시나요? 아, 한 분이 있길 바랬는데.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만 구성이 돼 있어요. 막말해야지. 제가 이제 갑자기 자신감이 붙었죠? 아, 한국과 비슷하게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4년 동안 기호 표현, 수화 체계, 그다음에 추론과 계산 전략, 초인지적 능력과 그다음 의사소통 능력. 요런 것들만 들으면 이제 4학년이 지나가게 되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기호 표현에서 그 그 마스터리가 증명이 안 되면요. 이 다음 단계로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그 수업을 들을 때 전부 다 제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각자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할 수 있게끔 자기가 짜게 만들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수학 코치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교사가 있고 수학 코치가 있고 데이터 코치가 있어요. 수학 코치는 수업을 진행하지 않고요. 아이들과 계속 다니면서 아 너는 뭐가 안 되니 뭐가 안 되냐면서 계속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고요. 수학 교사는 전체적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 식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그 아까 말한 그 하나의 그런 컴피던시에 대한 부분을 4년간 하는 내용이에요. 한 6개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한국에 수학 교사분이 안 계시니까 저도 막말할 수 있어요. 막 한 2, 30개 정도의 그런 학습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지금 하는 거는 6가지 정도의 학습 목표를 이루면 이제 된다. 그리고 여기가 밑에가 뭐냐면요. 국가 표준이에요. 그러면서 국가 표준하고 매핑 작업을 해놨다. 그래서 이게 수업을 그냥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마음대로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 그렇죠? 대학 입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수업을 한 내용이 그런 국가 표준하고도 맞아야 대학 입시에서 대학을 갈 수 있게끔 되기 때문에 그런 연계 과정까지도 되게 잘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의 그 이해나 숙달 정도에 대한 평가는 학기 말에 한 번 진행되는 게 아니라 계속 진행해요. 수학 코치가 옆에 달라붙어서 그게 뭐 모바일 그 태블릿 PC 같은 걸로 평가도 하기도 하고 뭐 종이 시험을 보기도 하지만 수학 코치는 계속 그런 데이터를 뽑고요. 그 부분은 정답이 맞다 틀리다 혹은 뭐 넌 이거 잘못됐다는 말을 절대 안 해요. 아, 넌 이렇게 생각하니? 이렇게 보면 어떡하면서 계속적으로 스스로 맞는 방향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기존의 평가에서는 A부터 F까지 이제 A, B, C, D 그 성적을 줬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고요. 틀렸으면 틀린 문제에 되게 집중을 해요. 그래서 아, 이게 왜 틀렸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까? 저렇게 생각해서 틀린 문제를 맞힐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생각들 많이 하게 돼요. 다음 보면 이거는 이제 그 아까 설명드린 것 중에 그 빙산의 윗부분이 있고 아랫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빙산의 윗부분을 했던 것들이 제가 방금 위에 말씀드린 것들. 그래서 똑같은 수업을 해서 기술과 지식에 대한 부분들을 마스터리를 어떻게 향상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의 영향 주신 교육 방식이 방금 말씀드린 거고요. 앞으로 설명드릴 거는 빙산의 아랫부분. 그러니까 수업은 똑같이 진행하지만 빙산의 아랫부분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거는 미국의 그 100대 그 명문 사립고등학교가 시작을 한 그 성적 없는 성적표, 제가 이제 두 번째 책을 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는 성적표가 그 성적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리고 8개 중심으로 얘기를 해요. 8개의 그 컴피던시, 그러니까 역량 갖고 분석적이고 창의적인 사고, 복합적 의사소통, 리더십과 팀워크, 디지털 양적 리더러시, 세계적 시각, 그다음에 적응력, 진취성, 모험 정신, 진실성과 윤리적 의사결정, 마음의 습관 또는 사고 방식. 이 8가지에 대한 역량을 고등학교 수업 4년 내내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러니까 수학 수업을 듣고 영어 수업을 듣고 뭐 미술 수업을 듣고 음악 수업 듣고 다 똑같이 듣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그 안에서 매핑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그 학습 목표와 학습 그런 활동 이런 것들에 쪼개지는 그런 속성을 갖고 이런 내용들을 분석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디지털 베이스의 그런 그 성적표예요. 우리는 보통 성적표 어떻게 하죠? 프린트해서 앱슨 아직도 살 수 있어요. 프린트해서 그 발송하죠. 꼭 뭐 도장 같은 거 찍어갖고. 근데 이건 어떻죠? 요대로 보내요. 이메일 같이. 그럼 보내면 이거 누르면 어떻게 되죠? 이 입학사정관이 로그인을 하고 들어가면 이 친구가 요 4년간 리더십과 팀워크라는 부분들에 대한 역량을 이렇게 갖추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가 다 고스란히 보여요. 성공한 것뿐만 아니라 실패한 것까지 보이고, 실패한 거는 어떻게 극복해서 성공했는가에 대한 과정을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친구가 역량이 복합적인 소통 능력은 50점밖에 안 되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이 친구예요. 그냥 이 친구. 제가 이렇게 생겼는데 넌 이렇게밖에 안 생겼니라고 하시면 제가 슬프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그래서 너는 이걸 좀 늘리면 100점 될 것 같고 이걸 좀 눈을 좀 키우면 100점 될 거, 이게 아니고요. 이건 그냥 유태오예요. 유태오라는 사람의 속성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속성의 학생들을 뽑고 싶으면 들어가서 보고 이 친구가 얼마만큼 잠재력이 있는가, 우리 UVA 그 버지니아 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앞으로 졸업생으로서 나가서 활약할 수 있는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입시 방식이 지금 바뀌고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과거의 성적표.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그 앱슨을 먹여 살리는, 옆에 보면 그 수업명이 나오고 그다음에 시간 실수가 나오죠. 근데 여기는 시간 실수가 있을 수가 없죠. 왜? 카네기 방식이 아니니까. 그래서 뭐 6개월 단위의 그런 뭐 120학점 뭐 이런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없어져요. 그리고 성적도 없어지죠. 그래서 이런 식의 방식이 이제 성적표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 빨간색을 복합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무엇을 했나가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걸 누르면 또 나오고요. 무엇을 했는지가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하위 영역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이 친구가 4년간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것들을 다 보이고 누르면 이제 세부적으로 나오고, 되게 또 의미가 있는 게요. 그리고 아까 저기 말씀드린 것처럼 동양적인 사고라든가 뭐 인문학적인 소양 이런 것들이 많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그 마음의 습관 같은 것들 많이 들어있거든요. 윤리적 의사소통 능력.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의미 같아요. 왜냐면 이런 것들은 오히려 동양에서 많이 더 중요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서양에서 이분들이 역량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국에 적용할 때도 꼭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하지 않나.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그 그릿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GRIT. 그래서 그 하버드 대학의 졸업생들을 그 역추적 조사를 해보니까 이 친구들이 학교 다닐 때 성적이 그러니까 우수한 만큼 사회에서 성공한 이 비율이 아니고요. 이 친구들이 그 얼마만큼 그런 회복 탄력성이 있었던가, 아니면은 자기의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가, 아니면은 자기에 대한 자아 정체성이 있었던가, 이런 부분들이 높은 친구들일수록 졸업 후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그러니까 성공한 결과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릿이라는 책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말하면 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4년간 학교 수업을 다니면서 수업 내 속성들을 쪼개서 이런 것들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어떡하죠? 수업을 더 듣게 하고 수업에서 좀 더 뭘 열심히 하게 해서 이런 것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력들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이게 내가 수학 문제 하나 잘 알고, 여러분들 옛날에 주기율표 같은 것도 외웠잖아요. 그리고 뭐 왜 별 노래 같은 거 붙여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 역사 같은 것도 외울 때도 막 외웠는데, 아까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사진이 뭐였죠? 공부하고 시험 보고 통과하고 나면 다 잊어먹는 지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의 변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역량들, 그래서 물 밑에 있는 역량들을 키워놓으면 이 사람이
어느 직업으로 직업군을 옮기든 아니면 어디에서 무엇을 역할을 하더라도 이 하위 코어 부분들이 핵심 역량 부분들이 되게 강화된 친구들은 다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항상 간과되고 중요하지 않게 바라본 다음에 기술과 지식 부분만 계속 바꿔나가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항상 문제가 되고요. 항상 어느 직업에 가서도 문제를 발생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어우러지게,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협업 능력 없으면 어떻게 되죠? 혼자만 뭘 하려고 하고요. 소통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뭘 말하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야, 이것 좀 가서 뭐 해와 그러면 딴 거 해와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창의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뭔가를 하면 안 되면 방법을 찾아서 해오는 친구들 되게 예쁘죠? 여러분들도 뭐 일 시켜보시면 아시죠? 근데 어떻게 하죠? 하라는 일도 못하는 친구들 있어요. 창의력도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필요 없어요, 그냥. 뭘 A부터 Z까지 끼워라도 다르게 끼워와요. 화가 나죠? 그래서 그 밍산의 아랫부분들이 앞으로는 더 부각되고 중요해지는데 이게 그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이렇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지금 보이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아까 말한 10가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요하다는 10가지 그런 그 핵심 역량하고 이 8대 역량이 달라 보이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제가 속성으로 뽑아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 8대 역량에 들어있는 하위 속성과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요한 10대 역량의 하위 속성을 뽑아보니까 이렇게 잘 매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서로 부르는 이름이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가 앞으로 지금 다가오는 시대에 중요한 그런 역량에 대한 속성이라든가 중요한 역량들은 다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똑같다는 건 무슨 말씀이죠? 동서양의 문제도 이제 비슷할 거라는 얘기죠. 15분 남았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빨리 이렇게 지나갈게요. 요건 파워포인트는 드릴 거니까. 네. 그래서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 분석적이고 창의적인 사고 능력을 하기 위해서 이 친구들이 뽑아놓은 하위 역량들이에요. 그래서 요거가 구성되기 위해서 이 친구들은 4년간 요걸 해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추론하는 능력. 어떻게 하면 되겠죠? 수업 시간에 제가 열심히 떠들고 가르치면 이거 되나요? 안 되죠. 어떻게 바꿔야 되죠? 저는 말을 짧게 하고 말을 많이 시키고 문제를 던져서 그 친구들이 해결해 나가면 어떻게 되죠? 요거 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나 지식을 분석하고 창조하는 능력.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제가 열심히 떠들고 내가 말한 것만 답이니까 다 외워서 오늘 시험 봐. 그리고 100점 맞고 너 끝나. 그럼 어떻게 되죠? 다 잊어먹는.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아니죠. 어떻게 하면 되죠? 새로운 문제에 대한 걸 자꾸 던져야 되죠. 예를 들어서 수학과 과학을 합치는 게 요즘 많이 추세예요. 왜냐면은 과학에 대한 응용 분야를 하기 위해서 수학이 백그라운드거든요. 근데 수학은 수학대로 배우고요. 과학은 과학대로 배워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원리에 대한 거는 하나도 안 가르쳐요. 피타고라스 정리가 왜 나왔는지, 그리고 이게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은 안 배우고요. 이렇게 그린 다음에 외워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바꿔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수업을 다 뜯어 고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런 뭐 물 부족 문제가 생겼어. 이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는 수학적인 사고와 과학적인 사고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 그럼 이게 그룹 작업일 수도 있고요. 개별 작업일 수도 있거든요. 이 친구들은 꼭 수업에 안 와요. 다녀도 돼요. 그러니까 버지니아주에서는 어떠냐면요. 출퇴근이 아니죠. 자꾸 회사 얘기하죠. 출퇴근이 아니라 등하교가 자율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오전에 UBA에서 랩실에서 어떠한 작업을 하고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오후에 학교 가고 싶어요. 그런 것도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럼 먼저 계획서를 제출한 다음에 그런 것처럼 아이디어나 지식을 분석하고 창조하는 능력을 수업 과정에서 뜯어 고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수업 방식을 계속 하는데 이게 어떻게 저게 될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속성을 키워주기 위해서 기존의 수업 방식들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것들도 마찬가지로 복합적 의사소통 능력, 리더십과 팀워크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다 하위 속성들을 이제 뽑아서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뭐 창의력, 회복력과 회복 탄력성, 시간 관리 능력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키우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듀데이트를 주고 그 듀데이트를 얼마만큼 성실하게 이수하는가, 이행이 되는가 이런 것들도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것들을 이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전형적으로 우리가 쓰는 여러분 교사로서 선생님들이 많이 쓰는 시험지고요. 어떻게 하죠? 너 틀렸어, 맞았어, 틀렸어, 맞았어 이렇게 막 그신 다음에 성적 딱 주고 끝내죠. 근데 성적 없는 성적표에서는 어떻게 되나? 역량중심 성적표에서는
틀렸어, 맞아 똑같은데 어떻게 되죠? 뭐 이렇게 태그를 달아줘요. 4B, 4F, 뭐 7H 이렇게 해서 일곱 번째 역량에서의 H를 너가 모르고 있구나. 그 다음에 4에서 F를 모르고 있거나, 뭐 4에서 B를 모르고 있거나, 혹은 거꾸로도 돼요. 이런 것들을 이 문제를 통해서 네가 얻었다고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게 되면 뭐가 좋죠? 이 친구가 이 문제 해결 과정에서 뭘 얻었냐도 얻을 수 있고요. 뭘 모르면 이 모르는 걸 어떻게 알려줘야겠다는 그 방법이 보여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등록금으로 수천만 원을 냈어요. 그런데 제 학점이 C 플러스예요. 그러면 전체 그 4년간의 수업 내용, 여기 C 플러스 받으신 분 있나요? 갑자기 머리를 만지시면서 씁쓸해 하시는데, 네. 이게 보세요. C 플러스라는 건 그 사람이 75점 정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요 내용 중에 25%를 모르는 사람이 그 분야의 학위를 갖고 나가서 그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재학 좀 궁금하시죠? 큰일입니다. 확인하지 마세요.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그 어떠한 수업을 들었으면은 최소한 90%, 95% 이상의 그 마스터리가 돼야 된다는 게 그 학생의 중심이 되는, 그 학생의 학습을 위해서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분들도 제가 다음 달에는 이후 학교라고 아시나요? 이후 학교, 혁신학교, 이후 학교? 거기 그 역량중심 교육 도입하신다고 계획을 세우셔서 제가 가서 강연하거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KDI 국책대학원 거기 가서 거기 지금 전체 시스템을 뜯어고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은 그 충북 교육청 가서 거기 그 교육 관련된 분들하고 행정 관련된 분들 200명들을 앞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다 목적이 뭐냐면요. 어떻게 우리 교육도 이렇게 바뀔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 얘기해요. 근데 저는 가서 이게 정답이니까 무조건 이렇게 다 바꾸세요라고 절대 말 안 하거든요. 이들은 이렇게 해요.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착안하실 점들은 이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되게 시간을 많이 허비했다고 아니요 소비했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허비는 아니었죠 사실 선물도 드리고 소비했던 이유가 왜 이러한 걸 얘기하고 제가 또 이거 중요합니다. 우린 이렇게 합니다. 이거 되게 좋습니다 하고 가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또 그냥 그대로 적용을 해요. 그러면 또 다시 실패 케이스가 나오거든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우리 아이들 인생을 걸고 실패를 해왔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그 아이들의 인생을 걸고 실패를 해야 되냐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앞단의 시간을 되게 많이 쓴 이유는 이런 것들이 왜 나왔고 이들은 어떠한 고민 속에서 이런 변화를 했는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같이 제가 생각해 보자고 그랬잖아요. 이러한 같이 생각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리고 난상 토론을 하고 너가 틀려 너가 맞아 하면서 그러면 이런 방향 갈까 저런 방향 갈까 하면서 파일럿 테스트를 많이 하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아, 이러한 시스템 우리 한국형 모형으로 너무 잘 맞다라는 것들을 개발해내고 그걸 도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미국에서 떠들고 뭐 잘난 척하고 딱 가서 한두 시간 강연하고 가요. 그럼 이게 고스란히 교육부에서 받아들여서 고스란히 적용을 해요. 그러면 또 우리 아이들의 또 4년은, 3년은, 뭐 그들의 10년은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은 시간을 앞단에 썼던 거고요. 마치 계획해서 썼던 것 같죠? 그리고 이러한 성적표가 바뀌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티칭에서 코칭으로 되게 바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해지고요. 그다음에 출생 연도나 학년에 따른 그런 학급 구성이 아니고 숙련도에 따른 학급 구성. 근데 이게 한국에서 되게 적용이 쉽지가 않아요. 왜 그렇죠? 우리는 무슨 문화가 있죠? 체면 문화. 그래서 제가 그 대학에서 강의할 때 이렇게 안 입거든요. 근데 제가 막 껄렁껄렁 이렇게 막 그 티셔츠에 청바지 입고 딱 강연 간다 그랬더니 주변에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될 텐데.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러고 다녀요. 더워 죽겠어요. 네. 하여튼 그래서 체면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게 월반은 또 좋아요. 그러니까 체면 문화가 있어서 2학년이 3학년 수업 듣는 건 좋아하면서 3학년이 2학년 수업 듣는 건 창피해요. 그거 잘못된 거거든요. 왜냐면 창피하다는 그 하나 이유 때문에 나한테 안 맞는 옷을 입어요. 내가 창피하다고 지금 막 그런 거 쫙 달라붙는 거 있고 이렇게 하면은 막 시트로 되는 거 되게 거북하시잖아요.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큰 문제인데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숙제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그 교육원에서도 하려던 것들이 어떻게 하면은 한국형에 적합한 그런 모형들을 개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진행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이 고민해 주시고 아이디어가 있고 같이 연구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계속 저 이메일도 다 공지가 되나요? 네, 그 파워포인트 보낼 때 이메일도 같이 드릴 테니까
핸드폰도 드릴 수 있고요. 카톡도 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뭐 다 드릴 수 있어요. 선물도 드리고. 그래서 다 이런 아이디어 어떠세요? 저런 아이디어 있어서 주시면은 되게 고마울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계신 분들은 가장, 그러니까 전쟁으로 치면은 가장 최전선에 나가 계신 분들이거든요. 저 같은 사람들은 뒤에 빠져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그냥 그 관망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최전방에 나가 있는 전투 인력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정말 현장에서 그 치열하게 아이들의 인생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이 삶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들은 정말 저희들한테는 소중한 아이디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그 파워포인트 드릴 때 그 이메일 보시면은 그런 것들 많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끝 마무리하는 멘트 같죠?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디지털 라카라고 해서요. 그 미국 고등학교 애들이 입시할 때 쓰는 건데 이런 식으로 다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르면 역량을 얻기 위해서 얘는 무슨 비디오를 제작했고 뭐 무슨 페이퍼를 냈고 그다음에 첫 번째 페이퍼는 무슨 욕을 먹었는데 두 번째 페이퍼에서 어떻게 바뀌었다는 것들이 다 고스란히 보여요. 입학사정관들이 이런 걸 보면서 이 친구들은 처음에는 되게 어이없는 방향을 잡아서 창의력이 되게 있는데 이거를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겪고 그다음에 그런 회복 탄력성과 그런 극복력이 되게 좋은 친구라는 걸 이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학생들이 그런 자기 수업에 대한 학습 목표를 정하고요. 학습 방법을 정할 수 있는 에듀테크 기술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요런 게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그 페이퍼 작업 시간들이 거의 다 제로가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수업 마치고 나면 오히려 선생님들의 모든 학습이 되겠죠. 모이셔서 회의를 우리 애는 이런데요, 저런데요, 얘는 뭐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방식이 좋을까 이런 것들을 그런 시간을 오히려 더 많이 쓰시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업이 끝난 이후에는 한두 시간 정도 그런 회의를 되게 많이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지금 역량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퍼포먼스와 역량 두 가지를 얼마만큼 얘가 지금 그 요번 학기 내에 수행하고 있는가를 보는 거거든요. 이런 에듀테크들 기술들이 있어서 이건 학생들에 대한 한 개인에 대한 데이터도 되지만 학급 전체에 대한 데이터도 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갖고 이 학생들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면은 되게 아까 그 신용카드 같은 문제가 발생해요. 왜냐면 이 친구들이 자기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 성적이 왜 C네요. 그럼 제가 이제 정말 안 그러고 싶은데 믿지만 전 정말 학생을 100% 믿지만 꼭 이게 손이 이제 나쁜 애예요. 들어가서 봐요. 그러면은 접속률이 거의 제로예요. 온라인 수업에서 수업을 접속 안 하고 어떻게 성적을 받죠? 어떻게 수업 내용을 알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의 데이터가 앞으로 되게 중요한 그 학습 진행에 대한 그 지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국 기업들도 되게 잘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미국형 제품들이 아니더라도 한국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도입해서 하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요 내용이 마지막이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영양주신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슨 방법이 있는가에 대한 얘기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이제 기본 원칙 6가지를 중심으로 이제 4가지 정도의 그 교육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야말로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수업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뭐죠? 뭐 스피치 수업을 듣고 자기의 그런 발표 능력을 올리고 뭐 협업 능력 같은 걸 키우기 위해서 어떠한 뭐 협업 능력 관련된 그 진짜 그거를 키우기 위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죠? 이런 것들이 학원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뭐 사교육 같은 거 얘기하시면은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한국 시장에서 역량 중심 들어오면은 사교육에서 다 가르치고 역량을 다 100점으로 꽉꽉 채울 거라고 하는데 그거 되게 무의미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한 끼에 먹을 수 있는 양이 라면 10개가 한 개죠. 그 이상 못 드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라면 1000개를 집어넣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단시간, 1시간 내에. 무슨 말씀 아시죠? 그러니까 필요 없는 불필요한 행동을 할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의 그런 음악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체육이라든가 개인의 역량이라든가 속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러니까 자기가 왜 그 선진국에 대한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그 뭐 엔겔 지수라고 있죠. 그래서 자기가 돈을 번 내용 중에 번 총액 중에 얼마만큼의 비용을 먹는 비용으로 쓰는가, 라면 10개를 사 먹는가, 100개 사 먹는가 이거가 있는데 그거를 빼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얼마만큼의 많은 수의 악기를 다룰 수 있는가. 그런 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것들이 앞으로 이제 사교육에 더 많이 커버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문 닫으라는 얘기 저는 아니고요. 이게 지금 찍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좋게 말하는 거. 딴 데 가면 막 얘기할 텐데, 네. 절대 문 닫으시라는 얘기 아니고요. 아마 방향을 좀 다르게 하면 한국 교육 내에서도 사교육이 정말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근데 그 이제 수업에서 이제 일반 수업 내에서 역량 교육의 요게 좀 핵심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요거를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 거예요. 평가 방식이 변화가 되고 그다음에 수업이 융복합들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수학과 과학이 합쳐지고요. 무슨 뭐 수학과 미술도 합쳐지거든요. 수학과 음악도 합쳐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이런 미술이라 그런 음악 같은 경우에도 다 어떻게 보면 그 속성을 따져 보시면요. 이게 하나에 대한 공식화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가르쳤을 때 그 시너지가 더 난다면 수업을 그렇게 바꾸는 것들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면은 이제 방금 말한 것처럼 창의력을 올리기 위한 창의력 수업.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뭐죠? 창의력이 단 2%만, 그 20만 명 중에 2%만 천재이신 교사분들이 오늘 1시간 동안 막 얘기하신 다음에 오늘 창의력 10 늘었다. 이러고 끝내시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뭐죠? 98%가 창의력 천재인데 어이가 없는 수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협업 능력이라든가 뭐 복합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수업이 좀 있을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일반 수업을 진행하지만 매핑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이제 역량 그 강화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내가 이 수업 내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역량을 디파인하고 정의를 내리고요. 그 다음에 이 수업 내에 그런 학습 목표들을 뽑아요. 그래서 이 역량과 이 학습 목표의 그 매핑이라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리고 커리큘럼을 짜는데 이 커리큘럼 내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학습 활동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이 학습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제가 100% 지금처럼 그러니까 역량 중심 교육의 선구자라고 하면서 지금 1시간 10분 내내 제가 떠들고 있죠. 되게 말이 안 되는 짓을 제가 했는데 하여튼 이거를 이렇게 떠들어도 되지만 이게 이 커리큘럼 내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수업 방식을 바꿀 수 있어요. 플립트에서 그 러닝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이거 마이크로 러닝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교수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뭐 팀, 그 협업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그룹 프로젝트라든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은 얘와 얘 속성이 이제 실타래 좀 짜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이런 역량 매핑이라는 것은 이 A라는 수업을 듣기 위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학습 목표, 그 다음에 그런 그 학습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역량, 그 다음에 학습 활동 이 세 가지 속성을 뽑아서 얻을 수 있는 것들. 요 수업이 요게 그 한 학기고요. 한 학기에 5과목을 듣는데 얻을 수 있는 역량들에 대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역량 리스트. 그래서 이 학교를 졸업했을 때 이 학과 학생들은 이 학과에서 요구되는 요 역량을 다 갖추고 나간다. 그래서 따로 역량을 키우기 위한 수업을 한다는 게 아니고요. 일반 요 수업, 그동안 하던 수업을 하지만 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 수업 방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게 이제 제가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 방식을 바꿔도 학생들에게 역량에 대한 그런 중점을 줄 수 있는데, 근데 이 평가 방식의 변화는 뭐가 있냐면요. 그동안은 어떻게 했죠? 시험 보고 성적 주고 끝났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그 피드백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을 주는 게 아니고요.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그 피드백을 줄 때는 너는 틀렸어가 아니고 아, 이런 점은 되게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까? 저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하시냐면은 야, 그거 미국에서나 가능하지. 우리는 막 6학점, 8학점, 12학점 가르쳐야 돼. 이렇게 많이 말씀하세요. 근데 그거는 제도로서 풀어야 될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못해가 아니고 그렇다고 한국 학생들은 피해를 보고 살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학교 구성원 내에서 학교 정책적인 변화도 하면서 수업 시간은 줄여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피드백을 얼마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할 수 있는 논의를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이비리그 중에서는 브라운 대학이라든가 뭐 알베르노 칼리지라든가 리버럴 아트 스쿨 같은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리버럴 아트 스쿨 같은 게 어떠냐면요. 그 학생들의 수는 많지 않지만 되게 인문학적이라든가 아니면 그 깊이 있는 학문들을 많이 하는 학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작지만 되게 그 좋은 학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하는 것들이 그 교수가 학점이나 성적을 부여하지 않고요. 학생들의 그 학습 과정을 글로 써서 개인적으로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학생은 제가 수업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학생들이 뭘 하겠죠? 이 수업을 통해서 내가 뭘 배울 수 있는가를 볼까요? 아니면 이 수업을 통해서 뭘 해야 뭘 받을 수 있을까를 볼까요? 두 번째겠죠. 그게 되게 큰 문제예요. 내가 A라는 수업을 학습하면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가 학습의 그 동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 기말고사가 있구나, 중간고사가 있구나, 아, 여기 턴페이퍼가 있구나, 아, 이 그룹 프로젝트 짜증나, 이건 안 들어.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아, 내가 이 수업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겠구나가 학습 동기가 돼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적에 대한 걱정 없이 내가 정말 배우고 싶고 관심 있는 수업을 들을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과정으로 지금 바뀌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수자가 주는 개인적인 피드백을 토대로 자신의 학습 현황을 파악하고 어떻게 해서 내가 무엇을 더 했을 때 조금 더 배울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 논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고민을. 그다음에 패스냐 페일이냐 방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건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요. 요즘 뭐 스펙이라고 해서 뭐 다 A학점 받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어요. 다 AP, 다 AP인데 이게 이 친구들이 아까 말했죠. 배우고 시험 보고 통과한 다음에 다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AP 학생들을 뽑았는데 A 학생들만 뽑았는데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뀐 게 뭐냐면,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제가 뭐 국문과 학생인데 저 AI 수업을 너무 듣고 싶어요. 근데 AI 수업을 듣는 순간 어떡하죠? 바닥을 깔죠. 배가 차가워져요. 그래서 어떡하죠? 절대 안 들어요. 대학을 다니면서 그 AI에 대한 완전히 그 전 세계 최고의 석학이 우리 대학에 있어요. 근데 안 들어요. 얼마나 좋은 기회죠? 전 세계에서 비행기 타고 날라와서라도 그 사람의 강연 10분이나 들을 수 있는 그런 유명한 사람인데 절대 안 들어요. 왜? 바닥에 배 깔기 싫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도입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UBA 같은 경우에는 120학점 졸업학점 중에 40학점을 이걸로 들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캘리포니아 대학들은 80학점까지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패스 페일로 들으니까 어떻게 하죠? 내가 C 학점 정도 이상만, 그러니까 A, B, C로 환산했을 때 그 정도의 노력만 하면 패스가 돼요. 그러니까 A를 꼭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A를 받을 만큼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정말 어떤 수업을 듣고 어떤 걸 공부하고 싶고 무엇을 더 여기서 더 빠져들고 싶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융복합 수업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그 6가지 내용에 대한 걸 중점을 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수업들을 중점을 그러니까 섞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한 수업이 한 교수가 자기가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 수업을 몇십 년 계속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이 수업과 이 수업과 이 수업은 합쳐지고 저 수업과 저 학과와 이 전공을 합쳐지고 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어쩔 수 없는 흐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질의응답 시간에 또 더 많은 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